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인공 미겔 리베라의 가족은 구두장이의 대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이한 점은 음악을 즐기는 것을 반대한다는 가문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미겔의 외외 증외 고조부가 음악을 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대대로 음악을 하는 것을 금지를 했죠. 하지만 미겔은 뮤지션의 꿈을 키워오던 와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인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가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연한 계기로 사후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에르네스토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에르네스토에게 자신이 뮤지션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잠시 가계를 정리하자면은 네. 미겔의 가정은 모계 문화라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거는 외할머니인 엘레나죠. 그리고 외할머니의 어머니인 코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전통적으로 명칭이 다 있어요. 이게 팔고조도라고 해가지고 어허.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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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부터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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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까지 공식적으로 다 명칭이 있어요. 외할머니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외외 증조모라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외가 쪽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증조 할머니라는 거고, 그리고 코코의 어머니인 이메네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고조 할머니인데 네. 그냥 고조 할머니가 아니고 외외 증외 고조모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외가의 증외가인데 네. 고조 할머니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외외가, 외외 증외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북의 문화다 보니까 그런 것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죠. 그쵸. 이외에 할머니의 친할머니의 외가 쪽 같은 경우에는 진외가라고 부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다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재래상으로는 잘 지키진 않죠. 네. 근데 여튼 이 가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가게가 기억되는 건 아니다. 대체로 한국 같은 경우는 북에만 기억이 되죠. 그리고 그쵸. 서부로서 외가가 다뤄지고 음. 그 외에 아버지의 뭐 외삼촌 그쵸. 친가 위주로. 혹은 어머니의 뭐 이종사촌 형제 뭐 이런 식으로 파생적으로 기억하는 정도지 아예 그 가게도 전체를 다 친척으로 간주하진 않잖아요. 끊어지면 끊어지는 관계인 거지. 그 점에서 평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친족들의 세계를 대상화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처음에 당황스러웠어요. 사연이 길게 시작하잖아요.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음악하느라 집안을 내팽겨쳐서 어머니가 신발을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그 밑에 코코가 있고 그 밑에가 주인공 미겔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잖아. 이야기를 시작하는 전제가 이 정도면은 제목은 코코니까 코코에 관련된 무언가가 나올 텐데 어떻게 끌고 가서 코코와 이야기의 중심으로 서게 될까?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평을 보면은 애들이 초반부에 지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작품이 시작하기 전에 겨울왕국 특별 애니메이션이 상영이 됐잖아. 올라프 관련된 이야기. 근데 그게 단편이 아니란 말이야. 보통 픽사에서 단편 영화에 상입하면은 한 5분에서 6분? 그쵸. 길어야 8분? 이 정도의 진짜 단편이 상영이 됐지. 흥미를 그냥 돋우고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작품 자체가 22분이야. 그래서 이걸 보는 애들이 이미 어느 정도 체력 소모를 한 상태지. 집중도가 떨어지죠. 근데 작품에 막상 들어갔더니 본편의 이야기가 꽤 장황해. 그쵸. 친족 관계도 이야기가 쉽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파악하는 데에만 꽤 오랜 시간이 들어가고 애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 저는 교회 초등부 꼬맹이들과 같이 갔는데 시간은 10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이제 코코 앞에를 못 보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이건 무슨 올라프가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 막상 보니까 내용도 별거 아니야. 그래서 아 다행히 우리 올라프가 시간을 잘 끌어주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기는 했죠. 하여튼 코코의 서두를 풀어내는 장면은 많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천으로 장식 같은 걸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오프닝. 그러면서 자막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죠, 나레이션으로. 근데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업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나레이션이 없어도 무슨 내용인지 초반부에 굉장히 잘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이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성격을 갖게 됐는지 장황한 설명 없이 화면만으로도 내용을 잘 추격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코코의 오프닝은 너무 설명충 같다. 설명충이었다는 점엔 동의하고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게 서술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보면은
이 주인공의 직업이 무엇인지가 구두를 닦는 장면이라든지 나레이션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음악을 왜 배우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재단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한 번에 그 가계도를 정리해주잖아. 그리고 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조상님들을 모시는 게 중요한지가 축약이 되고. 그렇죠. 멕시코의 문화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이해시켜주는 데는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겔이 사후세계로 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게 첫 번째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쁘지 않게 묘사가 됐다고 생각해. 이게 미겔이 사후세계로 가는 과정을 보면은 재단에서 제사 준비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외외 증후의 고조모인 이멜다와 네. 그의 얼굴이 삭제된 남편 사진을 들고 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조상님이 에르네스토라고 착각하게 된 다음에 에르네스토의 기타 앞에서 사후세계로 가는 거잖아. 꽤 매끄러워서 에르네스토의 기타가 보관되어 있는 교회 같은 곳 거기에 있다가 주변에 참배객들이 갑자기 해골로 전환되는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 그렇죠. 꽤 미니멀하게 처리가 됐다 싶어서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 부분에서 잘 처리했다 싶은 게 뭐냐면은 미겔 같은 경우에는 가족한테 반감이 있잖아요. 굳이 사진을 모시면서 장례를 왜 계속 이렇게 치러야 되는 건가? 다 죽었는데 내가 알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음악 좋아하는데 가족한테 방해받으니까. 구두와 기타가 대립하는 거지. 그쵸. 그런 장면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왜 가족들은 저렇게 고지식하고 쓸데없는 문화를 왜 지킬까 이런 반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연하게 기타를 훔쳤고 치는 순간 사후 세계로 빠져드는 게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묘사할지가. 그치. 근데 자신의 조상의 사진에 걸려있는 얼굴 형태를 그대로 해골로 가져온다든지 또 이 멕시코에서 죽은 자의 날을 위해서 기념하는 식물이랄지 영정사진이 걸려 있어서 계속 기억을 해야지 죽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고 죽은 자의 세계에 계속 남아있는 거라든지 그런 요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문화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잘 배치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와중에 깨알 같은 요소들도 좀 재미있는 게 많지. 망자의 세계에도 출입국 사무소가 있다든지 프리다 칼로가 유명인으로 여겨진다든지 뭐 그런 요소들 히스패닉들이나 멕시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잘 섞여 들어가 있다? 다만 근데 나는 출입국 관련해서는 나이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미국에서 바라본 멕시코의 문화잖아요. 근데 망자의 세계까지 출입국 사무소가 있다는 건 정치적인 올바람을 위해서 풍자하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풍자하는 의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배척하고 있잖아. 이민자들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망자의 세계까지 넣어서 이 사람들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불법인 순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현실 상황을 비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거를 망자의 세계까지 가져왔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이후로 본격적인 서사가 전개가 되죠.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미겔은 사후세계로 지금 넘어간 상태고 네. 원래 살고 있던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네. 뮤지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돌아가서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미겔의 가족 그 모든 분들은 음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축복을 할 때 너는 살아있는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절대로 음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단서를 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자신의 가족이라고 여기는 델라크루즈를 찾기 위한 여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이 자신의 조상인 델라크루즈를 찾아서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작품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행으로 헥터라는 인물이 제시가 되는 거고 헥터라는 인물은 모두의 기억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태고 기억해줄 사람이 아예 동나기 전에 미겔이 헥터의 가문으로 찾아가서 사진을 전달해주고 다시 재단에서 기리게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들의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헥터는 에르네스토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미겔은 헥터가 다시 망자들의 세계에서 생존을 이어나가게끔 도움을 주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미겔이 지금 죽은 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세계로 넘어오고자 할 때 꿈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 없이 살아있는 건 이 친구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신은 꿈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것을 가족들이 반대를 하니까 꿈을 응원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델라크루즈를 찾는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망자들도 죽음이 있다는 거지. 아, 그쵸. 망자들의 세계의 생존은 어떤 식으로 유지되느냐. 이 사람을 기억해줄 생존자가 있어야 이 망자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쵸.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차 안의 세계에 아무도 없게 되면은 사후세계에서도 죽게 되는 거지. 그 점이 흥미로운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의 서사를 그냥 끌고 가다 보면은 사후세계에는 마치 유토피아스럽게 묘사가 될 수 있잖아.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기도 하고. 그쵸. 근데 마냥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사후세계에서도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에게 기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냥 또 그렇지가 않잖아. 잊혀지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모든 조상님들을 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거지. 그 중에는 그냥 족보도 없이 잊혀진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야 사실. 그 점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어. 특히 헥터의 친구라고 묘사되는 티차로 이 인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아서 아예 소멸되어 버리잖아. 그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후세계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세계가 아니고 오히려 유한자들의 세계다. 사후세계에서 파티를 하고 마치 삶에서 해방됐다는 듯이 자유롭게 사는 망자들도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신나게 날뛰는 거겠지. 예컨대 이 작품에서 가장 기세등등하게 묘사된 이멜다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잊혀져가지고 기억되지 않을 때가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사후세계에서도 소멸되겠지. 모두가 그런 운명을 맞을 거고. 그거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적 생명이라는 게 기억되는 순간까지만 존재한다는 섬뜩한 맥락이 있지.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사후세계에서도 서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좀 더 기억되기 위해서 좀 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고 다들.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아동무비라서 유쾌하게 묘사되기는 했지만 저 망자들이 되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네.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다들 저렇게 바둥바둥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뭐 현실에서야 병에 걸리거나 신체가 정지하면 죽는 거지만 사후세계에선 그런 징조가 없잖아요. 고칠 수도 없는 병들이고. 기억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작품의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하고 가족의 중요성, 조상님을 제사 드리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기억 안 되는 순간 그냥 끝장인 거잖아. 그리고 기억이 안 돼서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풍자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서사 전개를 보면은 아쉽다 싶었던 게 에르네스토가 진짜 조상이 아니라는 거는 예상이 가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진짜 조상은 누구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쵸. 솔직히 헥터는 아니겠지 라고 다들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쵸. 너무 뻔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헥터가 진짜 외외 증의 고조부란 말이지. 그거는 너무 예상 가능한 서사서 좀 아쉽더라고. 아마 그것의 의도는 분명했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꿈, 기억. 꿈을 펼쳐서 대중적으로 완전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는 순간 많은 사람들한테 동상으로 세워질 정도로 기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그런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의 결정체는 델라크루즈겠죠.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엄청난 실력을 갖고 기억이 되는 거죠. 그치. 꿈을 이뤘을 때 기억이 되는 것. 영원히 생존하는 거지. 그쵸.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비겁하게 성공을 하고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처벌받을 것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뤄야 된다. 정당하게 기억돼야 된다라는 그쵸. 거지. 교훈을 던져주는 거죠. 그 가운데서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꿈은 결국 바로 잡아질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풍기는 것이 이 영화가 눈물샘을 자극하는 킬링 포인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자면은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영원한 생존을 지향하는 데에는 무언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지. 무언가는 죽어야 한다. 에르네스토가 영원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헥터 같은 희생자가 한 명뿐만 아니라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필요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헥터가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에르네스토를 죽여야 되는 거지. 아, 그러네요. 이게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흘러가고 선악의 구도를 명확하게 대비시키긴 하지만 어찌 보면 권력투쟁적이라는 거지. 헥터는 진정성이 있는 인물이라서 영원히 생존하고 에르네스토는 그러지 못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서로 기억되기 위한 투쟁을 벌였고 일시적으로 에르네스토가 이겼다가 사실 일시적으로 헥터가 이기는 뭐 그런 식의 서사로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 어떤 식의 플롯 속에서 드러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설마 이건 아니겠지. 헥터가 자신의 제사 지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 보면은 미겔의 집유는 아니겠지. 물론 헥터를 조상으로 충분히 설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 쉽게 예상 가능하진 않아야 되고 예상 가능하다면은 함정을 또 파놔야 된다는 거지. 픽사가 그거를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했고 한때 그 점에서 서사의 직조는 상당히 아쉽다. 그렇죠. 저도 10분 동의하는 바이고 결국에는 반전인 거잖아요. 알고 보니 이랬구나. 아, 정당하게 이루지 못한 꿈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맺는데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노래와 예쁜 그림이면 돼 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감이 들었어요. 비주얼적이지. 네, 비주얼 좋죠 당연히. 하지만 알맹이가 빠져있는 그냥 포장지만 이쁜 거면은 한번 보고 아 이쁘네 하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생뚱맞다 싶었어요. 나도 음악은 별로. 그러니까 Remember Me라고 하는 주제 음악을 가지고 여러 번 변주하고 굉장히 소박하게도 들려줬다가 디너쥬에서 나올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멋있긴 했지만 겨울왕국에서 히트를 한번 치니까 계속해서 음악으로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직설적이다. Remember Me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영화 내용에서 밀어붙이는 심파적인 요소랑 일맥상통하잖아요. 심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난 리멤버란 음악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저도 취향이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서브로 들어갈 만한 한 시퀀스를 감당할 만한 그런 음악이지 그쵸. 작품 전체에서 변주될 정도의 매력은 없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메인 주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래서 저는 2010년 이후에 나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다들 독창성을 잃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인크레더블도 2로 나오고 있고 토이스토리도 4가 나오기 시작했고 카도 3가 나오고 그렇지. 그리고 전작이었던 모아나만 해도 굉장히 스토리가 별거 없지만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노래로만 계속 승부를 보고 있잖아요. 적폐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서사에서 좀 더 꼬집어 보자면은 이멜다도 알고 보면 노래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쓰이느냐. 마지막에 쇼를 망치지 않고 이멜다가 노래를 함께 하면서 카메라가 그 사건들을 다 잡아주면서 델라크루즈의 민낯을 대중들한테 다 까발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랑 똑같죠. 베테랑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반부 씬에서 싸움할 때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그치. 그들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사이다스럽게 물리쳐주는 싸구려스러운 우당탕 대작전 뭐 이런 느낌의 서사전개라서 아, 정말 신경 안 썼다라는 생각이 확 들죠. 완급 조절도 없고 네. 졸속적으로 넘어가지 막 바로바로 딜레이 없이 스킵해버리지. 네. 그리고 에르네스토의 음모가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밝혀지는 건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해.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가 고갈된 게 아닌가.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폭로하는 거는 진짜 최짝 아이디어잖아. 그쵸. 에르네스토의 진면모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소홀하게 처리했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미구엘의 조상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우당탕탕 대작전처럼 무용담을 펼치면서 싸우면서 경비들이랑 올라가는 장면도 굉장히 나이브하죠. 스크로보닥 같은. 네. 그리고 그거보다 또 앞에 펼쳐지는 델라크루즈가 헥터를 독살했다는 사실을 까발려주는 장면도 델라크루즈가 살아생전 출연했던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과 교차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오 소름 대박 이런 반응을 그치. 유발시키는 자극적인 장면이라서 저 영화 보다고. 너무 생뚱맞더라고요. 그리고 원초적으로 이 영화가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이멜다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정도였으면은 애초에 헥터랑 결혼을 했을 때는 음악적으로 교감이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텐데 헥터가 집을 나간 이유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무언가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헥터가 나갔어. 근데 이멜다가 델라크루즈랑 헥터가 같이 공연을 하고 다니는 팀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의심을 왜 안 했을까? 이거 너무 설정이 고려 안 했죠.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노래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헥터가 일방적으로 나 공연하는데 그냥 갈래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노래 굉장히 잘하는 뭐 델라크루즈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투어를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아니 헥터 보니까 리멤버미라고 하는 곡을 딸한테도 들려줄 정도로 자상한 아빠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갈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헥터의 죽음을 분명히 이멜다가 의심을 하고 조사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남편을 나쁜 놈으로 취급하고 음악은 절대 안 돼 라고 처리해버리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싶었어요. 뭐 수습은 가능하긴 해. 몇 가지 설정들, 그러니까 제시된 설정들을 짜깁기 해가지고 뭐 예컨대 헥터가 대외적으로는 소시지 먹다가 죽은 걸로 나오잖아. 그렇긴 하죠. 그리고 델라크루즈가 뭐 이멜다와 헥터가 헤어진 다음에 만난 거라고 뭐 설정을 고친다든가 고치는 것도 아니지, 명시라는 거지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멜다와 델라크루즈 사이에 별 안면은 없고 그냥 헥터는 객사한 걸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런 식으로 처리는 할 수 있지. 뭐 그래서 그런 거를 묘사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 문제지. 든다. 그러니까 문제인데 이제 고치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 헥터가 남편이었어 라고 하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 전에 있던 서사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디즈니와 픽사가 음악과 애니메이션 효과로만 밀어붙이는 것 같다. 서사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점은 그냥 넘어가는구나. 사실 리멤버 송 한 번 들려줬다고 코코가 제정신 차리는 것도 좀 웃기긴 했어. 그쵸. 거기는 사실 뭐 이제 감정선을 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은 많다 싶고, 특히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억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후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이 그리고 차 안의 현세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해줬다는 점은 높게 보는데, 그 외에 서사의 개연성이라든지 멕시코란 소재를 충분히 활용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그냥 적당한 미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대부분 보여지는 것이 멕시코에서 갖고 있는 문화를 그냥 아름답게 모해하게 애니메이션으로 가져온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의 해골이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과 골격이 비슷해서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좀 재밌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이미 멕시코에서 죽은 자의 날 때 얼굴에 그리고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후세계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긴 하는데 거기서 모티브를 굉장히 많이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알맹이가 너무 적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수록 픽사와 디즈니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픽사라고 하면 생각나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 몬스터 주식회사라든지 월2라든지 니모를 찾아서라든지 토이스토리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있던 서사들을 한 번 뒤집어서 이야기해준 다음에 반전을 때려버리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전환을 일으켰던 게 픽사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디즈니와 같이 일하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바뀌어가는 것 같다. 돈을 벌기 위해 음악을 많이 밀어붙이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독창성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서사에 나이브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용인해주면은 이 정도면 되는구나, 대중들은 이 정도 서사만 펼쳐줘도 이해해주는구나, 다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발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포장지 이쁘다고, 들리는 음악 이쁘다고 빨아주면 안 된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클래스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아무리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감동적이고 눈물을 짜내더라도 그 방식이 대중을 우롱하는 저렴한 방식이라면 까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실망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점을 2.5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저는 예술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부분 때문에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논의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서로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 각 사람의 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것들은 나도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죽이지 마 라는 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뭐 그게 보통의 일상적인 대화들이고 윤리잖아. 근데 좀 더 하드하고 세밀한 과학적인 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과학적인 논의 같은 경우에는 나도 널 죽일 수 있어, 너도 날 죽일 수 있음, 이런 거란 말이야. 내가 팩트로 너를 반박해서 너를 깨뜨릴 수 있어. 그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서로에 대한 존중심보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팩트가 중요하고 무언가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게 과학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지. 나도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죽이지 마 라는 정치나 윤리 같은
그런 관념이 있을 수가 있고 나도 너를 죽일 테니 너도 나를 죽여도 돼 라는 과학의 이념이 있는 거지. 그럼 예술은 뭐냐? 예술은 난 널 죽일 수 있어. 하지만 넌 날 죽일 수 없어. 라는 게 예술이라는 거지. 예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비틀즈가 나와버렸어. 그럼 그 이전에 로큰롤 가수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지. 비틀즈의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이 무한한 생명을 얻게 되고 무한히 기억될 것이고 나머지는 밑바닥으로 깔리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은 예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예술이란 거는 내적으로 완결된 거고 세상과 독립된 거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니까. 지구의 평행 세계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지구는 죽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과 비슷하게 예술이라는 게 서로를 결국 죽이고 죽이는 내가 하나의 세계를 다시금 창조함으로써 그 이전의 세계를 지워버리는 그 이전의 세계를 사후세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예술은 삶이자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티브가 이 영화의 소재들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 그 점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어. 그러니까 에덴 스톤은 헥터를 죽였지. 하지만 미겔은 또 에덴 헤스터를 죽인다는 거.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본좌로 대접을 받게 되는 아이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작품의 서사 전개나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긴 했지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썰풀 거는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점은 3개 주고 싶습니다. 네.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보면서 저는 인사이드 레인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했을 때 창작, 표절, 그리고 누군가의 작품을 훔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고 이야기의 전개의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저렴해질 수도 있고 쉽게 처리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치. 그냥 쉽게 표절했어. 그럼 얘가 나쁜 놈이네. 그럼 얘 성공한 거는 잘못된 거네. 원래 주인공은 따로 있었네. 이거 굉장히 1차원적인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인사이드 르인에서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치. 주인공의 음악이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반복되는 거지. 그쵸. 전 차라리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가 접근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델라크루즈가 헥터를 죽이고 음악을 뺏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헥터가 미구엘의 친척이라는 걸 빨리 알았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 근데 자기가 만든 곡이 있었는데 델라크루즈가 부르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까 뭐 김광석의 노래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지만 알고 보니까 원곡자는 따로 있었다. 근데 그 원곡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뭐 이등병의 편지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동물원의 노래를 김광석이 불렀을 때 더 유명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도 그 가족은 그를 기억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풀어냈더라면은 좀 더 자극적이지 않고 쉽게 가지 않을 수 있는 서사가 되지 않았을까. 가정용으로는 딱 무난하지. 네, 불쌍한 뮤지션에 대한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이야기,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냈더라면은 좀 더 이야기가 소박하게 진솔한 면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나도 다른 가능성을 제기해보자면은 나는 그 표절이라는 수단을 창작과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했으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표절을 단순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표절과 창작은 별로 구별되지 않는 거거든 어찌 보면은. 그렇죠. 내 아이디어라는 게 온전히 내 산물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찌 보면은 세계적인 예술이라든지 혹은 예술이 아니더라도 뭐 과학적인 작품들 혹은 철학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 보면은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정받느냐. 이 사람이 그것을 복제했을 때 복제하고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변주를 했을 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오히려 더 적실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사실 표절이라는 거는 그리고 복제라는 거는 어찌 보면 창작의 다른 일면이기도 하다라는 메타포를 충분히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점을 넣었으면 좀 더 성인용 애니에 가까웠겠지. 나도 동의하는 바가 처음부터 너무 잘하잖아. 미겔이. 아 이거 꿈을 얘기하긴 하는데 얘가 꿈을 이루면 큰일 나겠다. 10재능충이네. 그쵸. 말도 안 되는 재능충이 돼버렸죠. 1등이나 다름없는 처음 하는 공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오가네. 네. 그런 예술로서 사후세계를 재창작해내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 흘러갔으면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다른 뭐 판타지 작품이나 문학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재활용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좀 맞춰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대중문화들이 전반적으로
이 세계의 문화들을 좀 찾고 있거든요. 이곡갱. 그 음악 부분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다 진부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거, 안 접해본 거를 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루었을 때 비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주류로 자신의 문화들이 올라서니까 그 내용에 깊이가 없더라도 우와 우리 문화가 주류로 자리 잡았네?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열광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국뽕. 그쵸. 그 문화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기존에 알던 우리 문화가 아니네? 내용이 알맹이가 없더라도 굉장히 새롭고 재밌다. 라고 그 문화의 신선함 때문에 유행을 따르는 거는 한계가 있다. 코코는 1, 2년 지나면 잊혀지지 않을까? 네, 하여튼 이 정도로 코코를 저희가 다뤄봤고요. 다음 주엔 제가 선정하는 작품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